안녕하세요. 책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치과의 거짓말입니다. 부제는 과잉진료 치과의사가 절대 말하지 않는 영업의 비밀입니다. 저자는 강창용 님이시고요. 이분은 서울대 지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치과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폭로하셔서 그로 인해 유명세를 치른 분이시죠. 의사의 윤리를 바로 세우고 환자들의 정당한 의료 주권을 회복시키시고자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그린 서울치과 원장으로 의술을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출판사는 소라주이고요. 2019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간호사 없이 의사 혼자 치과를 운영하는 1인 치과를 운영하던 중에 한 환자를 만나게 되면서 과잉 진료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 환자는 저희 치과를 찾아오기 몇 달 전에 동네 치과에서 치과 검진을 받았고 충치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교정 전기 치료를 위해 교정치과에 방문했다가 충치 10개를 진단받았다고 하더군요. 200만 원가량의 충치 치료비 견적을 받은 것이 하도 이상해서 제게 다시 한번 검진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고 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과잉 진료 행태가 이 정도 막장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가 과잉 진료와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유도 모른 채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환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료들로부터 왕따와 온갖 모욕과 모함에도 불구하고 치과협회라는 거대한 조직에 맞서 의사들의 과잉 진료를 폭로하고 환자의 의료 주권 바로 세우기 위해 홀로 그 힘든 싸움을 해오고 계신 저자의 용기와 헌신에, 그리고 그 사명감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런 훌륭한 의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당당하게 또 인정받고 환자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의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이 책은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나라 치과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잉 진료의 행태와 과잉 진료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9장은 치과 상식과 치아 건강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고 하죠. 그만큼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사실 저조차도 치과 하면 왠지 겁부터 납니다. 치과에 가면은 고통스러운 기억밖에 없다 보니까 가급적 멀리하고 싶고 또 외면하고 싶은 게 사실인데요. 이 책을 계기로 저도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외면할 게 아니라는 거죠. 치아 건강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또 똑똑하게 치과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치아 건강에 관심 있으시거나 과잉진료 예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치과의 거짓말 6가지. 하나, 충치균은 전염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한다. 우리는 검진을 위해 치과에 갑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초기 충치의 존재를 발견해 조기 치료해 준다면 이 의사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 충치를 발견한 의사가 말합니다. 충치가 있으니 충치를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빨리 신경치료를 해야 합니다. 금으로 때워야 합니다. 충치균은 전염되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환자를 걱정하는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할 환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치과에 울려 퍼지는 빨리는 오롯이 환자를 위한 외침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치과에서 육안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충치를 과잉 치료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사의 이런 말들은 참으로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그런 논리가 맞다면 충치 제거 후 금리로 때운 사람들은 충치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럼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논문에서 충치 치료 후나 치료 전에 충치균 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치과협회지에 실린 논문에서도 충치 치료가 충치균을 눈에 띄게 줄이는 것도 아니고
다시 충치가 생길 위험을 줄이는 것도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논문에서는 충치 치료 후 일시적으로 충치균이 감소할 수 있지만 수개월 후 충치균의 수가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는 실험 결과도 있으니 충치 치료만이 충치균을 줄이는 방법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이 있지만 과잉진료 치과에서는 환자의 올바른 치료 결정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환자의 치아에 초기 충치가 발견되면 의사는 오히려 환자가 구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자도 초기 충치를 조기에 치료하는 것만이 해법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0.2mm의 충치는 1mm가량의 치아를 삭제해야만 치과 재료로 메우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충치보다 더 많은 치아를 손해볼 수 있습니다. 치아는 범낭질과 상아질로 나뉘는데 범낭질은 치아의 제일 바깥쪽 부분으로 이 부분에 생긴 충치는 구강관리만 잘하면 충치의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치아의 안쪽 부분인 상아질까지 진행된 충치도 진행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교과서에는 방사선 사진이 좋은 충치와 나쁜 충치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치가 상아질까지 진행될 경우 치료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충치의 경우 1년마다 관찰하면서 지켜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혹자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충치가 커지면 어떡하냐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자가 무인도에 가서 10년 동안 치과에 오지 못할 경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아무리 못해도 2, 3년마다 치과에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6개월이나 1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작은 충치가 있는 환자는 충치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식후 양치질 잘하고 음료수 덜 마시고 치실 사용 자주 하고 하루 2회 이하로 간식을 조절하는 것이 충치균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둘, 초기 충치를 빨리 치료해야 안 아프고 치료비도 적게 나온다. 이 말은 과잉진료 치과 의사들이 충치에 대해 설명하는 말 중 제일 타당한 말입니다.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은 충치를 제거하니 당연히 아프지 않을 것이고 치료비도 적게 나오겠지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환자는 더 큰 아픔과 더 많은 치료비용 청구서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아무리 작은 충치라도 1mm 이상 구멍을 파내야 그 자리를 치과 재료로 메울 수 있습니다. 만약 떼운 치아의 치아와 치과 재료 사이에 다시 충치가 생겼다면 이것은 치아 속 1mm까지 충치가 쉽게 진행되도록 아우토반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전보다 쉽게 충치균이 치아신경에 도달하게 되고 더 이른 시기에 신경치료를 받을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죠. 치과 치료가 영구적 치료라면 충치를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치료받은 지 얼마 안 돼 또 치료를 받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치아가 음식을 먹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충치가 있으면 빨리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자는 치료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저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치료할 치아가 있다면 치료를 해야 치과를 경영할 수 있지요. 그러나 환자가 무턱대고 부탁한다고 해서 치료하지 않아도 될 치아를 치료한다면 당장은 저에게 감사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금리로 교체해야 할 시기가 찾아오면 그 환자는 저를 원망할 것입니다. 셋, 간단하게 신경치료하겠습니다. 치아가 불편하면 충치를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픈 치아가 이미 치료한 치아라면 더욱 걱정하고 서둘러 가까운 치과를 방문합니다. 과잉진료 치과는 이런 환자들의 심리 상태를 잘 악용합니다. 과잉진료 치과에서는 환자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간단하게 신경치료를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자가 증상이 있어 온 환자인데다 지레 겁먹고 여기가 아파요, 욱욱해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먼저 말한다면 의사의 간단한 신경치료라는 말은 더욱 간단해집니다. 이때 환자는 대부분 별다른 고민 없이 그 말에 동의하지요. 그렇게 치아에 구멍을 뚫은 의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기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까지 너무 깊네요. 신경을 제거하고 씌워야겠어요. 비용은 60만 원 정도 들겠네요. 간단하다던 그 신경치료는 이렇게 한순간에 간단한 것이 아닌 것으로 탈바꿈합니다. 신경치료를 위해 이미 구멍이 난 치아를 환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땅도 파헤쳐져 있고 천막도 쳐져 있고 장비도 인부들도
대기 중인 공사 현장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당황스럽지만 스톱이라고 말할 수 없는 환자는 의사가 하자는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치과는 신경치료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진단 후 의사는 환자에게 자세히 천천히 설명하고 실장은 다음 예약을 잡습니다. 하지만 일부 치과에선 신경치료를 받을 치아인지 아닌지 제대로 검진조차 하지 않고 환자의 치료 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잠시 치과 의자에 누워있다가 일어났더니 치아에 구멍이 나 있고 60만 원 정도의 치료 비용이 든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간단하게 신경치료 시작합니다 라는 말만 하고 치아에 구멍을 뚫는다면요. 이런 장난을 버젓이 벌이는 치과들이 있습니다. 신경치료는 원상 복귀가 불가능하며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또한 치아 수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설명한 후 당신이 동의했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환자와 분쟁을 벌이는 나쁜 치과들, 여러분도 이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치아가 불편하다 해서 무조건 충치가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충치가 있다 해서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경치료는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충치가 무척 심할 때 합니다. 찬 것이나 뜨거운 것을 먹을 때마다 치료받은 치아가 계속 불편하면 그때 합니다. 치아에 균열이 심해 식사하는 것에 무리가 올 때 합니다. 잇몸이 나빠 치아 뿌리까지 염증이 있을 때 합니다. 사랑니 발치 후 앞 치아가 불편할 때 합니다. 외상으로 인해 치수염이 생겼을 때 합니다. 넷, 예전에 치료한 치아 다듬기. 인스타그램으로 상담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과잉 진료 의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존 아말감을 다 뜯어야 한다. 임상 경험상 충치가 더 진행될 확률이 높다. 뜯어서 충치가 없으면 다행인데 아니면 다시 떼우면 된다. 20개 치아를 모두 치료해야 한다. 비용은 500만 원 정도 들 거다. 환자는 방사선 사진을 제게 보냈고 저는 판독했지만 특별한 소견이 없었습니다. 500만 원이 장난입니까? 500만 원을 벌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치과 의사는 치료 계획을 세울 때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방사선 사진에 이상이 없고 떼운 걸 제거해야 알 수 있다면 외관상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500만 원 상당의 치료를 권하는 치과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가 치과 의사를 오해한 면도 있을 수 있으나 환자에게 환자의 치아를 치료해야 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치과 의사의 책임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치료받은 지 오래된 치아는 과잉진료 치과에서 매우 중요한 타깃입니다. 그런 치아에 대해서 환자도 미리 걱정하기 때문이지요. 치료받은 지 오래됐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다시 치료받는 게 무슨 큰 문제냐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은 치아를 다시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크라운처럼 치아 전체를 감싸는 치료는 그 속을 방사선 사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 지났다면 이를 근거로 크라운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허나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등 특별한 임상 소견이 없다면 충치 치료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환자가 걱정하고 있고 환자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해도 치과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떼운 재료를 뜯고 다시 치료할 때마다 치아가 삭제되고 신경치료를 받게 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과 치료는 수명이 한정되어 있어 계속 교체하다 보면 결국 임플란트 시기만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지요. 뉴스타파에서 치과 과잉 진료 탐사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10곳의 치과를 내원해 검사받은 결과 10군데 치과 중 2곳의 치과만 정확한 진단을 했습니다. 저도 검진을 했고 어금니 1개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치과는 오래전 치료받은 아말감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방사선 사진도 문제가 없고 눈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는데 충치가 있다고 한다면 무리한 진단이 아닌지요. 일부 치과들은 정확한 진단 기준 없이 오래된 아말감은 무조건 치료하려 합니다. 방사선 사진 등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침습적 치료를 한다는 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5. 교정 상담 무료라는 함정. 치아 교정을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 교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들지 모르는 교정 상담을 받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치과 창문에 붙은 교정 상담 무료라는 글씨가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료 교정 상담을 받기 위해 치과에 들어가면 반드시 결제를 하고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상담을 하러 들어갔는데 본을 뜨고 나오거나 교정 브래킷을 붙이고 나오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5분 상담 후 의사는 본을 떠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자는 본을 뜨는 게 상담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교정에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번에는 실장이 와서 5분이면 교정 브래킷을 붙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한 환자는 사실 브래킷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5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일에 큰 비용이 들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죠. 자신의 치아에 브래킷이 붙은 것을 확인한 후에야 내가 교정에 들어간 거구나 알게 됩니다. 얼떨결이었지만 이미 자신이 동의한 것이기에 계속 얼떨떨한 상태로 치과 의자에 앉아 생각합니다. 교정 상담도 무료로 해주는 치과니까 교정 비용도 쌀지 모른다고요. 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환자의 실제 경험이죠. 이분은 브래킷을 붙인 상태로 저희 치과에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본인의 무지가 본인에게 함정이 되었다는 자책으로 교정비를 결제하고 그 치과를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대로 교정을 진행하기에는 어쩐지 속는 느낌이 들어 절 찾아왔던 것이죠. 이분은 저에게 교정 진행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지금 취소하면 환불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브래킷을 붙였기 때문에 아마도 결제한 금액에서 50만 원 정도를 공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치열이 심하게 고르지 않은 분들이나 부정교합이 심한 분들이 교정 치과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이 상담이라 할지라도 교정만 단독으로 하는 치과를 추천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환자가 교정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방식은 아니어야 하지만 교정 상담은 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교정 치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교정 상담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교정 상담은 이 치과에서 받고 교정은 다른 치과에서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정을 위해서는 다른 치과에서도 상담을 먼저 진행해야 하니 교정 치과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교정 단독 치과를 선택하는 것은 교정이 진행됐을 경우 초기 충치에 대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6. 공포 마케팅에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잉 진료 치과에 타깃이 되는 수험생이나 유학을 앞둔 학생들은 특히 공포 마케팅을 조심해야 합니다. 충치는 1년 사이에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충치가 심해지는 데에는 평균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충치 검진은 1년마다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6개월마다 검진하면 됩니다. 어떤 치과에선 충치를 치료하지 않으면 충치가 옆으로 전염되거나 뇌로 들어가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걱정하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충치균은 입안에 상주하는 균입니다. 만약 그런 설명이 맞다면 모든 사람들이 뇌 질환에 시달려야 할 것이고 치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충치가 다시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덧니가 있으면 턱 근육이 파열된다는 이야기도 있나 봅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희 병원에 찾아온 대학생 환자는 덧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와 상담했습니다. 저는 바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씩 웃어 제 못난 덧니를 환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탄탄한 턱 근육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더하니 환자는 편안한 얼굴로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공포 마케팅에 당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치아 건강을 염려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치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포 마케팅의 핵심은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겁주는 것입니다. 아주 급한 치료는 당사자가 더 잘 압니다. 어느 의사가 봐도 한눈에 심각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치과 지식으로 무장해야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치과 상식과 편견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환자들은 초기 충치 발견 시 빨리 치료해야 나중에 치료비가 적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치를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치아에 전염된다고 믿기도 하지요. 치아가 불편하거나 물 마실 때 시큰거리면 일단 충치가 있다 의심하고 치과에 방문하지요. 만약 이런 분들이 방문한 치과가 과잉 진료 치과라면 그들이 놓은 덫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치과에서 1년마다
정기검진을 권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미로 교수가 1976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초기 충치가 심해지는 데에는 14에서 15세군은 평균 26.4개월, 21세에서 24세군은 평균 32.3개월이 걸렸고 초기 충치가 24개월 안에 상아질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 1년마다 검진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겁준다고 바로 치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초기 충치를 미리 치료하면 나중에 치료비가 적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치과 치료는 계속 다시 치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충치가 0.5mm만 진행되어도 치과 재료를 떼우기 위해 최소 1mm는 삭제해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초기 충치 때문에 건강한 치아 0.5mm를 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충치 치료 시 그 1mm 지점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치아를 깎아야 한다면 점점 더 신경치료를 받을 위험성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치료할 충치인데 조기 치료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기 충치는 진행이 멈출 수 있어 평생 충치 치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 심한 충치라도 양치질 잘하고 단 음식 피한다면 멈출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많은 환자들이 치아가 불편하면 충치가 있고 의뢰 무조건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치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충치 때문에 불편하려면 충치가 상아지를 넘어 신경 근처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강관리만 잘해도 충치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치아 신경이 서서히 적응해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섣부른 편견을 근거로 충치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과잉진료 방어 기술 3가지. 첫째, 사랑니를 뽑으러 갔다면 사랑니만 뽑고 오기. 지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랑니 발치하면서 사랑니 앞의 치아 3개를 치료했는데 맞는지 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치료받은 다음에 확인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방사선 사진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치료 충치는 없었습니다. 인레인 2개, 레진 1개를 치료받았다는데 인레이를 할 정도라면 2개는 충치가 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사선 사진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몇 년 전 제가 직접 구강검진을 했기 때문에 충치 상황을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충치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치과에서는 다른 쪽 어금니도 썩었으니까 치료하라고 했답니다. 확인해보니 다른 쪽 어금니 1개에 심한 충치가 보였습니다. 정작 치료해야 할 다른 쪽 어금니는 치료하지 않고 사랑니 주변 멀쩡한 치아 3개를 치료하다니 내 주위 사람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내 자신의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말합니다. 치과에 스케일링 하러 갔다면 스케일링만 하십시오. 사랑니를 뽑으러 갔다면 사랑니만 뽑으십시오. 교정하러 갔다면 교정만 하십시오. 같은 치과 의사로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 송구하지만 병원에 간 목적만 생각하길 바랍니다. 스케일링 하는데 충치 치료를 권하거나 사랑니 뽑으러 갔는데 신경 치료를 하자고 하면 다음에 한다고 하세요. 둘째, 방사선 사진 복사하기. 치료할 충치가 많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방사선 사진 복사를 요청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모니터에 보이는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면 됩니다. 이 방사선 사진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진단의 핵심입니다. 치과 의사들은 충치 진단이 주관적이라 충치 진단이 치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환자는 운에 맡기고 치료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환자는 자신이 왜 치료받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자신의 진단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치료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과 의사는 대부분 방사선 사진에 근거해 충치를 진단합니다. 방사선 사진에 충치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면 급하게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잉진료 치과 의사들은 1-2개를 예로 들어 나머지 치아들도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1-2개도 6개월 후 다시 검사하거나 환자가 미심쩍어 한다면 세컨드 오피니언을 들어볼 수 있도록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사선 사진으로 보이는 것보다 충치가 더 심할 수도 있다며 서둘러 치료하자는 의사도 있습니다. 치아를 열어봐야 정확히 알지 않냐, 그래서 일단 열어서 확인부터 해야 하지 않냐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환자를 그렇게 걱정한다면 정밀한 치과 방사선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치과 용어로 교익 방사선 사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아를 나누어 부분만 각각 찍는 것이니 정밀하게 충치를 볼 수 있지요. 보통 환자들은 치아 전체가 다 나오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펼쳐진 치아 사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가 나오다 보니 충치를 정밀하게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작은 충치를 보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충치가 잘 보이지 않는 사진으로
충치가 보이니 안 보이니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광고 많이 하는 치과는 가급적 주의하기. 치과가 쓰는 광고비는 엄청납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로만 월 1억 넘게 쓰기도 합니다. 포털 배너 광고부터 여러분이 그 치과 사이트에 방문한 후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구글, GDN 리마케팅 광고까지 다양한 광고를 활용합니다. 환자 DB를 빼내기 위해 무료 상담을 광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광고가 많이 보이거나 계속 노출되는 치과가 있다면 오히려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 비용을 어떻게 뽑아낼까요? 비싼 임대료에 비싼 의사 월급, 실장 월급, 간호사 월급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그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비용을 쓰고도 초기 충치를 지켜보자 할 수 있을지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의문을 품습니다. 광고를 많이 한다고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다고 해서 꼭 문제가 있는 치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영을 고려한 여러 판단을 하겠지요. 일부 환자들은 치과에 환자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너무 없어도 환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구강관리를 잘하는 분들이 많은 때에 환자가 많다는 건 치과 의사가 진료를 잘해 그럴 수도 있지만 과잉 진단을 통해 환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가 싸다고 소문난 치과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기 전에 다른 치과에 가서 검진 받아 보아야 과잉 진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법 5가지. 첫째, 침을 많이 흘리자. 침은 입안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정작용과 충치가 있는 치아를 재광화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침은 식사 후 남아있는 음식을 치아에서 씻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충치균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양치질이 좋겠지만 양치질을 항상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침의 이런 역할은 충치 예방에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가끔 저는 조물주의 놀라운 능력에 새삼 감탄합니다. 침을 많이 흘린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로 봐도 됩니다. 침의 재광화 작용이란 침 속에 있는 칼슘, 인 성분과 치약의 불소 성분이 수산화 불화 인회석이라는 결정 구조를 만들어 충치균이 손상시킨 치아 표면을 원상복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 환자의 경우 침의 분비량이 줄어 충치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만큼 침의 역할은 치아에 있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침을 많이 흘릴 수 있을까요? 저는 껌을 권합니다. 단, 껌 씹는 시간을 10분 이내로 하세요. 껌은 무설탕 껌이 효과적입니다. 단맛 가득한 껌을 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껌의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씹어서 침의 분비 효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놀이를 자주 하자. 여름 휴가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루 3번씩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간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십니다.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하지만 친구랑 커피 한 잔, 과자 하나 먹고 난 후 매번 양치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충치가 쉽게 생깁니다. 양치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입안에 있는 음식 찌꺼기를 자주 제거해야 합니다. 이럴 땐 물로 여러 번 입안을 헹군 후 마시거나 밖으로 뱉어내길 권합니다. 치아 관리의 핵심은 입안 찌꺼기를 계속 제거해 나가는 노력입니다. 사탕이나 과자를 많이 먹어 충치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떡과 같은 음식이 치아 속에 오래 남아 충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음료수보다 입안에 잘 끼는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치실을 하는 것도 잇몸 사이에 낀 음식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성깔 있는 음식을 조심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살펴보면 치아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국 음식들을 좋아하지만 치과 의사여서 그런지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조심합니다. 특히 오징어, 간장게장 껍질을 조심해야 합니다. 맥주 안주로 좋은 달달한 오징어 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치아들 무지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앞니로 씹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몇 번 치료한 어금니가 고생합니다. 그러니 충치균은 엄청 좋아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리 오징어에 대해 말하냐면 떼운 곳에 문제가 생긴 분들 대부분 요 녀석을 씹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징어만 그럴까요? 얼음 씹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 무슨 얼음하고 원수진 사람처럼 얼음을 으드득 씹는데 그러다 치과에 온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절대 조심해야 하고 또 끈적끈적한 음식들도
잘 살펴서 먹어야 합니다. 오징어나 카라멜 등은 씹을 때마다 떼운 곳에 진동을 주고 잡아채는 등 끊임없이 치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떼운 재료가 깨지거나 금리 등을 치아에 붙일 때서는 접착제가 떨어져 치아 수명이 단축되거나 이로 인해 다시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치약의 불소를 너무 걱정하지 말자. 치약의 불소 성분이 치아를 수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충치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치약의 불소 성분은 어느 이상 되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최소 1000ppm 이상 되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1500ppm 불소 치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00ppm 이하는 충치 예방 효과가 적다고 봐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불소 섭취를 문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약은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불소 수도와 사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치약에 있는 불소 성분이 문제라면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밀크티 판매를 금해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먹는 꽁치, 천일염, 녹차에도 불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 소아나 취약 전 아이들은 양치질할 때 섭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불소 치약을 쓰거나 사용하는 치약의 양을 줄여 사용하면 됩니다. 식사 후 양치질을 할 경우 섭취한 불소가 위장관에 흡수되는 양은 50% 감소됩니다. 그러니 1000ppm 불소 치약을 사용하다가 섭취하게 된다 해도 500ppm 정도의 불소 치약을 먹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약의 불소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다섯째, 임플란트는 탱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자. 임플란트는 치아가 없는 곳을 대신하는 말 그대로 인공 치아입니다. 잇몸이 나빠지는 50대 이상의 환자가 주로 수술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 혀의 미각 기능이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어른들은 더욱 씹는 맛에 집중하게 되고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을 선호합니다. 임플란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은 참 반갑지 않습니다. 임플란트가 감당해야 할 힘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임플란트는 뼈에 심어져 있는 나사와 잇몸 위의 기둥 나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팔을 비틀듯 뒤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부러지듯 임플란트 연결 부위도 부러지거나 나사가 풀리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분이 이 점을 간과하고 딱딱한 간장게장 껍질까지 먹는 모습을 보면 임플란트가 애처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음식을 먹고 싶으면 조리 방법을 달리해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 먹거나 먹는 방법을 바꾸길 추천합니다. 간장게장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살을 빼 먹고 가위로 잘라 음식의 크기를 줄이세요. 좀 단단하다 싶으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씹으세요. 그래야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갑작스런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잇몸만 좋다면 임플란트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환자들은 잇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10년 정도 쓰면 성공적으로 잘 썼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양심치과 선생님들은 정성을 다하는 진료를 합니다. 치과 치료는 결국 치과 의사의 머릿속 지식이 그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해도 정성이 없이는 좋은 치과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치과 의사의 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치과 의사들은 많은 환자를 보지 않습니다. 치과 의사 중에는 하루에 환자를 60명 가까이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루에 30명 이상의 환자를 보면 집중력과 정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20명 정도의 환자를 보는 게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선생님들 중에는 환자를 많이 보면서도 치료를 잘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환자를 많이 볼수록 환자 1인당 투입되는 시간과 정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치과의사 1인당 환자 진료가 너무 많은 치과는 피해야 합니다. 양심치과 선생님은 많은 직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즉 치과의 1인당 진료실 직원 수가 실장 포함 5명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치료의 대부분을 치과 의사가 직접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치과 의사 1명에 직원이 6명 이상인 치과는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상식적인 선보다 직원이 많아 보인다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양심치과 의사들은 양치질을 무척 강조합니다. 양치질만 열심히 잘해도 여러분은 치과에 오는 횟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